다음은 우리 주제 발표문에 이어서 토론자로서 우리 박민출님께서 토론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민출님은 일반 시민 패널 모집에서 이렇게 선정되신 분입니다. 발표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박민출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시민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앉아야 될 자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딸만 둘이 있는데 대학원생하고 대학생 두 딸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조그만한 직원 4명 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런 복지 관련 세미나나 토론회, 심포지움 이런 곳을 저도 관심이 있어서 좀 많이 가보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꼭 이 선진사회복지연구회의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매번 참석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이 세미나나 심포지움을, 토론회 이런 행사들을 주최하는 주최자 측과 발표하는 발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현실에 많이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료집의 내용들, 발표문들을 보면 다분히 이론적이고 또 현실과 많은 괴리감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주제를 보면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모색 이랬는데, 아까 우리 발표자께서 복지의 개념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번 되풀이된 얘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여러 군데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과연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 왜냐하면 우선 개념적으로 볼 때 복지는 아주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게 복지인데, 그러면 그 복지 속에서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한데, 제가 생활하면서 느끼건데 N분의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복지 속에는 고용도 있고, 육아도 있고, 출산도 있고, 교육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개념이 복지고, 이 복지를 구성하는 N분의 1에 해당하는 게 고용인데, 적어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떤 학술적인 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이건 좀 틀린 게 아닌가. 조금 다른 예를 들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 시골을 가도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데 없습니다. 주차난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교통과 주차가 함께 가자,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교통 문제 속에는 주차 문제뿐만 아니고 차량의 정가나 에너지 문제나 자동차 보험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각각의 요소들이 잘 됐을 때 교통 선진국이 되는 것이고, 고용도, 육아도, 출산도, 교육도, 건강도, 그런 것들이 다 잘 됐을 때 복지 선진국이 되는 것인데, 최상위 개념하고 이 최상위 개념을 구성하는 N분의 1하고를 같이 가자. 그건 좀 논리 자체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고용 합리화를 통해서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데 고용이 기여하게 하자. 그 얘기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이 주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되어져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제가 토론의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으니까 토론문에 담고 싶었던 말은 간략합니다.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러면 고용 확대, 제 기준으로 제가 틀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용 확대, 고용 합리화가
좀 더 나은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고용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사회는 왜 그것이 되지 않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일선 현장에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피부로 느낀 것은 문제는 우리 한국 경제 구조에 있어서 재벌이 제일 문제입니다. 재벌. 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 재벌을 해체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바로 며칠 전에 2월 28일 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재벌들이 무차별적으로 계열사를 확장하고 또 그 부를 대물림해서 세습하고 지난 4년 동안에 대기업 집단에서 652개의 계열사를 신규로 편입했고 또 같은 기간에 393개가 증가해서 매년 집단별로 약 3개씩의 기업이 증가한 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0만 명의 월급쟁이가 사표를 던지고 기업을 창업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우리 경제 구조가 바뀌고 발전하면서 고용도 확대되고 많은 사회적인 발전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의 재벌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을 아주 호구로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좋은 기술, 아이디어 개발해 놓으면 그걸 거의 노력도 안 하고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보면 충전 방식이 이렇게 꽂는 이 핀 방식입니다. 핀 방식. 근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내 식구인데 충전기가 4개입니다. 하나의 충전기로 충전되지 않습니다. 이게 단적인 예인데 10년 전에 저하고 아주 친한 후배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 기술을 가지고 와서 어떤 핸드폰이든 이런 손바닥 모양의 충전기에 갖다 얹으면 충전이 되는 걸로 이 충전기 하나면 어떤 기종의 핸드폰도 다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친구가 그 기술을 정부 표준화를 채택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정통부로 과학기술부로 온데 쫓아다니는데 재벌 그룹에서 표준화 선택이 못되게 방해를 해서 끝끝내 그 친구는 부도내고 외국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불편한 핀 방식이 우리 정부 공인 방식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재벌 기업의 그 횡포 그리고 특히 고용 문제에 있어서 재벌을 해체해야 된다고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할 정도로 지금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들에 보면 자기네들 정규직들은 계속 줄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중소기업 입점 납품업체들한테 모든 일을 다 떠넘깁니다. 조금 극단적이고 저는 이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생활에 일어나는 말을 그대로 표현하다 보니까 논리의 모순은 있을지언정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합리화 그리고 적극적인 고용을 위해서는 재벌들을 좀 정신 차리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고 두 번째로 이 고용과 취업에 대한 이 시각이 좀 많이 틀립니다. 저도 사실 큰딸이 취업이 어려워서 억지로 대학원을 보낸 경우인데 중소기업을 하면서 광고를 내고 직원 채용을 해서 면접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4년제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무슨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왔는데 한 10분만 인터뷰를 해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참 안타깝죠. 몇천만 원씩 돈을 들여서 4년 동안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학원 다니고 했는데 과연 학교에서 뭘 배워서 산업 현장으로 보내는가 참 안타깝죠. 물론 뭐 반대로 채용 고용을 당하고자 면접 보러 온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준이 엉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10여 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느낀 면접을 본 사례들은 참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기관, 우리의 교육 방식,
특히 어떤 이공계 쪽의 교육생들, 학생들을 양성하는 방법은 좀 많이 달라져야 한다. 뭐 특히 지금 뭐 복지라는 명명하에 국비 교육기관 아주 엉망입니다. 뭐 그런 국비를 지원해주는 정부 부서의 담당자하고 그 대행 교육기관들하고 무슨 말할 수 없는 거래관계가 있는지는 몰라도 버스나 지하철 가는데 타보면 막 국비 교육생 모집하고 쓰는 그런 교육기관들 보면 그 사람들 공공연히 얘기합니다. 하고 나서 제대로 수업 안 듣고 해도 정부 보조금 나오는 거 있으니까 뭐 준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 데에서 6개월 아니라 1년을 배우고 와도 중소기업 오면 지극히 상식적인 사항도 처리 못합니다. 뭐 그게 복지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 국비를 보조하는 교육기관 이런 교육체계를 차라리 대학으로 끌고 들어가고 대학생들을 좀 더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 현 정권 들어서 대학생들한테 학자금 대출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줬습니다. 졸업하고 난 뒤에 취직해서 갚아라.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정권 들어서고 학자금 대출받은 학생들이 이제 졸업합니다. 제 큰딸도 딱 그 경우에 해당됐는데 4년 동안 일부 장학금 받은 거 빼고 지금 빚이 한 우리 딸 같은 경우에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면접 보러 가면 그걸 물어본답니다. 요즘은 학자금 대출받은 빚이 얼마나 있냐고.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건이 비슷할 때 빚쟁이하고 빚 없는 놈하고 누구를 뽑겠습니까? 당연히 빚 없는 사람 뽑아야죠. 정부에서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학자금 일정 자격만 되면 싼 이자로 장기로 갚아라고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그게 사회에 진출하는 첫 번째 장애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될 복지, 그건 이제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가. 아까 우리 주재 발표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복지가 증가된 이유 또 정치 참여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다 좋은 말씀이고 공감이 다 됩니다만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사회와 국민이 요구하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과거 60, 70년대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냐? 그게 뭐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느냐 마느냐 함께 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부에서 거기에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 이 온 국민적 시대적 사회적 요구가 거의 잘 살아보셔야 그거였습니다. 성장제일주의. 성장제일주의 잘 살아보셔로 가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도 산업 현장에서 많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인권이고 뭐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빨리 공장지가 물건 생산해가지고 팔아야 되는 성장제일주의에 있었기 때문에 복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왜 그런가? 오늘날은 화두가 어울려 사세. 다 같이 앞뒤 양옆을 쳐다보면서 다 같이 잘 살자. 그러면 아직도 여전히 가난하고 배고프고 춥고 어려운 분들이 존재합니다만 과거처럼 우리의 시대적 사회적 국민적 요구가 성장제일주의로 잘 살아보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복지제일주의로 가자. 그래 된 게 아닌가. 그것이 우리 시대의 화두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복지와 고용을 거의 어떤 동일시해가지고 함께 가자 하는 것은 자칫하면 어떤 국민적 이 개념에 대한 혼돈, 좀 특히 이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좀 안 해주시면 오늘 같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이런 전공하시고 현재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좀 현실을 호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에 내용이 많은 듯하여서 제가 컷을 하지 않고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홍경준 교수님 주제 발표하고 방금 우리 박미출 일반 시민 토론자의 그 토론에 대해서 질문을, 특히 이제 홍경준 교수님께서는 시간이 촉박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약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질문이 있을 텐데, 두 분을 우선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질문답게 짧게 해주시고,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마이크를 좀, 누가? 그냥 네네네. 교수님한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그 스웨덴 복지 모델이 우리나라에 안 맞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안 맞다고 보시는지 좀 설명 추가 설명. 이게 우선 스웨덴하고 한국은 역사적인 전개 과정도 상당히 달랐고요. 정치 지형도 다르고, 산업의 특성도 다르고, 인구수도 다르고, 같은 게 없죠. 예. 그러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 발전 모델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우선 중요한 건 같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사회가 그러니까 필요한 건 그런 것이죠. 가령 뭐 이제 복지와 노동의 어떤 그 상호 관련성이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이런 걸 우리가 스웨덴으로부터 외부로 배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런 정책을 내기까지 뭘 고민했는지, 이것이 한국 현실에서는 고민되어야겠죠. 하지만 그게 스웨덴 모델은 아닐 겁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나요? 예, 뭐 좀 더 고민해봐야 되는데. 예. 그 모든 나라가 스웨덴의 복지국가를 아까 복지국가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게 표면상 보이는 그것만 하지, 정말 그들이 무엇을 고민했는지, 그 복지국가를 가기 위한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뤄냈는지, 거기에 대한 과정은 정말 생략된 듯 합니다. 다음 질문, 네네. 예. 마이크가. 혹시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박미출 선생님께 네. 연결돼서 질의하겠는데요. 사실은 뭐 재벌 문제, 그다음 중소기업의 활성화 문제가 이 분배화하고 복지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다가 논의되고 있는데, 사실 해체 얘기를 하셨지만 표현에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그것도 꼭 그냥 우리 대기업을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도덕적인 태도죠. 사실 지금 정의가 무엇인데 그런 걸 정리하면서 또 중소기업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복지를 일반 전체 국가주의적으로 나갈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 호미스럽고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보건데, 결국은 재벌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한국의 조건은 정경유착으로 봅니다. 특히 정경유착이 재벌 그룹과 여의도에 있는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 정치인들과의 유착만 정경유착이 아니고, 그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공무원들과 중소기업의 직원들 간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 그런 것들이 단순히 업무 협조 차원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관계라면 양해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대가가 오고 가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더 재벌을 강화하고,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끼어들 틈이 없다 보니까 막말로 뭐 특정 상호를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대기업의 그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업소에 입점하는 중소기업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 관할 관청에 얘기해본들 더 큰 불이익을 당할 뿐이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관공서와 정부 조직이 결국은 대기업 편이지 거기에 입점해 있는 중소기업 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크게 얘기하면 정경유착이겠죠. 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으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겁니다. 네, 질문이 우리 일반 시민 그 패널로 참석해서 답변하기 조금 그 힘든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우리 학계나 좀 우리 그 정부 고용노동부에 계신 분한테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고용노동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